네, 오늘도 정치권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본부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은국 경기대 겸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새누리당에서 발표도 있었습니다. 최고위원 모두가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되고 또 우선 추천 지역도 발표가 됐는데 오늘 벌써 이제 새누리당이 3번에 걸쳐서 이제 공천 발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새누리당이 좀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갑에서 이해운 전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 또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김상훈 의원이 경선을 통과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조 친박에서 좀 떨어져 나왔던 사람들이었던 이해운 전 의원이 이겼다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좀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해운 의원은 서초에서 재선을 한 국회의원이고 이번에 수도권에서 그 경선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다들 여론조사 기관이 고민을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조직선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거사무소에 가보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전화 받은 사람들 체크를 하고 있으면은 그 체크한 명단이 곧 샘플이 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 2만에서 5만 샘플 정도가 전화가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 1000샘플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뭐 종로 같은 경우에도 벌써 며칠을 돌려가지고 겨우 샘플을 채울 정도였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말은 뭐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그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조직에 의한 선거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해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구당 관리를 예전부터 해왔고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조직이 살아있었는데 지금 우리 조윤선 의원, 예, 조윤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은 전혀 모르고 그냥 중앙 정치 무대에서 하다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세가 분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역을 또 한 면에서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적극적인 반면에 이쪽 부분은 뭐 그게 약간 조윤선 의원은 어색해하고 이랬다는 지역에서의 평판도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지역의 관리나 아니면 조직의 문제냐 아니면은 이게 전국적인 어떤 뭐 친박 비박 이런 구도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양쪽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것은 지역 조직이 있느냐, 지역의 활동 경력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좌우했다. 그리고 특히 서초 같은 경우에는 친박 비박 이렇게 흔들리는 동네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서울 중에서도 강남 이상으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 프라이드가 있는 동네라서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 네, 이번 선거가 분명히 그런 조직적인 양상들을 나타낸 것은 여야 정당들이 다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을 닦아왔던 그런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이라든가 또는 의원들이 훨씬 더 프리미엄을 갖고 있었고요. 예. 특히 지역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윤선, 이해운 두 의원의 대결이 있었고요. 대구에서도 또 있었죠. 네. 김상훈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 내 갈등 양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들이 부상하고 있었던 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박 진영에서 보여줬던 공천 과정에서의 좀 지나친 모습들 이것이 결국 새누리당 내부에서 어쨌든 비판적인 여론들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왔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직의 측면 또 그동안에 지역을 닦아왔던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과 더불어서 최근에 나타났던 집권 여당으로서는 계속해서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뭐 조혜진 의원이 학살 공천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좀 그런 모습들이 유권자에게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박 후보들 더구나 조윤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진박 중에서도 진박 핵심이다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의원이 탈락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본부장님께서는요. 비슷한 의견이면서도 좀 보완 설명을 하자면요. 네. 하여튼 이번 공천의 특징은 첫째 그 지역구 평소 관리를 해온 그 기반의 중요성이 중요하게 나타났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진박 후보 마케팅의 한계를 보였다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아까 지역구 관리를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이해운 전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상훈 의원, 그러니까 둘 다 청와대 수석을 이제 눌렀잖아요. 네. 청와대 수석 출신을 눌렀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평소에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오래 해왔던 사람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전 구청장이라든가 전 기초단체장이라든가 전직 의원이든 현역 의원이든 평소에 관리해온 사람들이 이겼고, 그런 경우는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여론조사 응답률이 뭐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동원하려면 이렇게 동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경선의 결과는 친박과 비박이 가리지 않고 고루 당선되는, 특히 김무성계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잖아요. 이번에 박민식 의원이라든가 네. 여기서 경선에서 이런 특징이 있었고, 이거는 그 경선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여야 모두 그런 현역과 이런 지역구 관리를 한 사람들이 많이 당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에 밀실 공천을 막아내야 되지만 앞으로 개방형 공천으로 갈 때 과연 그다음 오픈 프라이머리 한계 때문에 일단 여론조사를 해놨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 네. 이런 점을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견해가 좀 많이 다릅니다. 예. 이해운 전 의원이 서초를 4년 동안 다졌다.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전 의원으로 쉬면서 한때 최고위원까지 보냈지만 재보선 과정을 보면요. 예. 동작을 해서 나경원 의원이 당선될 때 재보선을 나가려고 했고요. 또 이제 그 지역 연고가 있는 울산으로 출마할 준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후에 내가 서초갑에서 다시 나와야지 하고 4년을 지역구 관리를 하지 않았고요. 수많은 후보들이 이제 강남은 특히 여당에게는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준비를 한 거죠. 예. 근데 어떤 유권자가 4년 후에 전 국회의원들의 조직을 다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은 특히 새누리당의 여러 중진 의원들이 노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직력이 4년간 탄탄하게 관리됐기 때문에 이겼다가 아니라 네. 애초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해운 전 의원이 이 출사표를 던졌을 때는요, 여론조사는 이 조 전 장관이 훨씬 높았어요. 거기에 이제 최양호 교수가 또 이제 끼어들어서 3파전이었는데 네. 여성 추천 후보 지역으로 되면서 둘이 이제 경선을 한 거 아닙니까? 이번 결과는 좀 이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리라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예. 당연히 뭐 한 가지 변수로만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공천의 후반부 경선에서 주로 이 언론에서 오늘 이해운 의원을 친유승민계 의원인 뭐 이해운 의원이 이겼다. 그렇게 나오죠. 이해운 의원이 친유승민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유승민 의원보다 더 어찌 보면 이제 한나라당 시절부터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계로 분류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아 이건 바람의 또 다른 표현이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고요. 예. 이 특히 TK 지역에서까지도 이러한 유사한 현상들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강남 지역의 특정 지역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네. 전국적으로 진방 마케팅의 역풍이 일어나고 있는 조짐인데 예. 그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유승민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공관위는 아무런 발표가 없어요. 내일이 21일입니다. 그러면은 수요일 23일까지는 적어도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유승민 의원 하나를 놓고 새누리당이라는 집권 여당 전체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에 네. 오히려 지지층들이 상당히 실망감을 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새누리당은 좀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결국은 이 공을 유승민 의원 알아서 해라라고 그렇죠. 넘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새누리당 최대의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유승민 의원을 반드시 탈락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동안의 대통령께서 했던 말씀, 심판해달라 이런 네. 표현도 있었고 공관위원장뿐만 아니라 최고위 내부의 친박 다양한 그룹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탈락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새누리당 공천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 새누리당의 이 핵심 지역인 대구에서도 김상훈 의원이 사실상 이번에 된 요소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대구 지역의 유권자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선 카드도 그동안 얘기 나왔었고 공천 탈락의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저는 새누리당이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저는 적극적으로 공천하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부간에 그런 결정들을 내려줌으로써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지금도 새누리당에 대해서 애정을 표시하고 있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얘기 하나 이런 방구 비판하거나 이런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까지 몰려있는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행동을 할 수 있게 음. 뭔가 여지를 남겨주는 거. 네. 차라리 적극적인 공천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시는 그럼으로써 이 사안을 풀어버릴 때 네. 도리어 마지막 활로가 생기면서 새누리당이 현재 안고 있는 불신들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거죠? 예, 김은석 부소장님은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 유승민 의원을 왜 컷오프 시켜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공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공천을 준다면 왜 공천을 다시 줘야 하는지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그런 논의할 타이밍은 좀 지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한구 위원장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는 것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조율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한테도 그렇고. 문제는 지금까지 며칠 정도의 지원 작전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승민 의원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개파가 생기고 그것이 연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불출마한 분은 불출마하고 어떤 분들은 야당으로 가고 이렇게 아하. 하면서 좀 정리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이게 또 여의도에서는 뭐 입방아라서 그런지 몰라도 살살 뭐 며칠까지 하면은 무소속으로 등록하기도 힘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이 마치 어떤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또 완전히 고사시키기 위해서 꼼수를 두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춰진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의 역풍이 올 수 있어요. 이제는 적장에 목을 치더라도 그건 예를 갖춰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승리가 값진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명분이 있다면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무슨 24일까지 가면은 무소속 출마를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고 하루면 뭐 서류 하는 거 다 준비돼 있고요. 탈당계만 내면 그거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명확하게 정체성이 무엇이냐. 네. 그 정체성 때문에 왜 이 양반이 우리하고 같이 가면 안 되느냐라는 걸 설명하고 그 유승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재심을 받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든지 이걸 국민들한테 물어야 할 때가 됐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덕 본부장님께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승민 의원은 지금 그러니까 일주일째 지금 집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이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가 이렇게 결정 못하는 것도 진짜 어쩌면 황당한 일이죠. 지금 이 지도부가 이 문제로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레 23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글피 23일까지 공천을 해야 24일부터 후보를 등록해가지고 공천도 치르는데 지금 일주일까지 이렇게 해서 지연하는 이 지도부는 참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여당 처음 본다. 이렇게까지 갈등을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또 대표까지 의견이 다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여튼 유승민 대표는 어떻든 본인의 입장에서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당 지도부가 결정하기도 전에 자기가 결정해서 나가면 자기가 무소속 출마하더라도 여기서 피해자가 돼서 나가야 자기가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지도부도 빨리 결정해야 되고 유승민 의원도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하지 않으려고 그럴 겁니다. 당의 지도부에 빨리 결정을 받은 뒤에 네. 당분간에 그에 따라서 다시 결정합니다. 어떻게 보니 이제 피해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본인한테 유리할 네.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최영일 네, 평론가에서는요. 그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네. 형식 미학이 완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버틸 이유가 없었죠. 무소속 출마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정황은 다 아는 거고요. 유승민 의원에 대한 결정, 아까 이 김은석 부소장님 말씀 전 100% 동의합니다. 국민들이 다 바라보면서 알고 있잖아요. 지금 공천을 하면 왜 공천을 하는 거지? 국민들이 공천의 이유는 뭐지? 이걸 물을 거예요. 나가라는 의미의 이한구 위원장의 발언까지도 우리가 지금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은 나가라고 한 조직 쪽에서 나가라는 공식적 결정을 성적표를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의원들은 학생인 거고 성적표를 발급해 줘야 되는 공간 위에서 너 퇴학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자퇴해다오 지금 빌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럼 이걸 지켜보는 유권자가 저게 뭐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는 퇴학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학생이 나가서 자, 전 그럼 다른 학교로 가겠습니다. 혹은 저는 홈스쿨링을 하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은 아마 23일 밤까지 네. 당의 결정이 안 나오면 버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시간 싸움에서 당이 일주일 시간이 가면서 계속 표가 떨어지는 것이 지금 이 무소속 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가칭 비박 연대 아닙니까? 느슨한 연대를 하든 뭐 조직이 하나 생기든 2008년 친박 연대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승민을 정점으로 모여지고 있는 것이죠. 네. 보면 이제 진영 의원 같은 경우가 아주 특이하게 야당으로 넘어간 경우고 조혜진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한 이야기를 보면
진영 의원 얘기와 똑같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거세게 하고 자기 고백을 하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정점이 지금 유승민 의원인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유승민을 공천으로 살려준다 하면 우리가 이재호 의원 사례를 떠올릴 수 있겠죠. 수족은 다 자르고 정작 이 이재호 의원은 공천을 줬었거든요. 근데 지난 이 19대 국회 내내 보면 이재호 의원은 친이계 때는 좌장이었지만 네. 친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여당 속에 야당 역할을 했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아마 20대 국회에 돌아오면 그냥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이 대선 레이스 1년여를 앞두고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을 또 이 정부나 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모르는 바는 아닐 거예요. 결국은 찍어내게 돼 있는데 이 시기가 이제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 예. 결국은 시간을 더 이상 끄는 것은 당 전체를 생각했을 때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잠깐 이야기도 나왔지만 진영 의원이 어떻게 보면 탈당을 하고 나서 상대편의 당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진영 의원이 더민주에 입당했습니다. 진 의원의 더민주 합류는 남양주갑에 전략 공천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로 두 번째입니다. 진 의원은 용산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주의자로서 새 깃발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함께 들 동지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찾았습니다. 야당 옷으로 갈아입은 진 의원의 첫 행보는 친정을 향한 직격탄이었습니다. 살벌한 배격을 정치로 미화하는 등 특정인의 지시로 움직이는 파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진 의원은 2004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원조 친박 인사,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에 이어 현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지만 대선 공약 수정에 책임을 지겠다며 항명성 사퇴를 해 탈박했습니다. 김종인 대표와 진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각각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진영 의원님께서 하나의 희생물처럼 이렇게 드셔가지고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는 막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진 의원은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 진영 의원이 탈당했을 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 갈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설마 갈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새누리당과 상당히 가까웠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와 가까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클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더민주당을 갈 거다. 처음에 이렇게 공천 탈락했을 때는 갈 거로 예상을 못했죠. 네. 네, 그래서 뭐 굳이 야당에서 거론한 다음에 국민의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혹시 거기 갈까 생각했었는데 바로 직후로부터 이제 더민주가 이제 나왔는데 네. 어떻든 이 진영 의원이 소위 우스갯소리로 뭐 진영 의원이 진영을 바꿨다 그러는데 예.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제 진영을 바꿨다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여당을 하던 사람이 야당으로 간 거는 16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 여당만 하다가 야당 대표 맡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맡았죠. 강봉균 지금 여당의 선대위원장 거론되는 사람이 야당만 해오다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꾸니까 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요즘에 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이 퓨전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네. 어떻든 진영 의원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무소속 당선이 어렵다고 보고 또 얼마나 이 공천 탈락에 분노를 했을 겁니까? 예. 이 점잖은 사람이 오늘 표현을 보니까 파당이니 무슨 권위주의니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그래서 갔을 때 여러 평가를 두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결론이 나겠죠. 어떻게 표를 얻느냐가. 예. 부소장님은요. 일단은 저는 용산 제 집이 용산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진영 위원장의 사무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빨간색이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까 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집에는 지금도 진영 의원의 예비 후보 공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딱 보고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이력이 나오는데 그 이력에 이회창 한나라당,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이것 빼고 어떤 이력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결국은
정치인 진영은 이 보수 진영의 그 핵심 이 당에서 봉사도 하고 누릴 것도 누리고 인생을 같이 했죠. 정치 인생을 같이 했던데 이게 하루아침에 상대당으로 그 중립지대도 아니고 상대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이게 정상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 생각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문제는 진영 의원이 나가면서 김종인 그 의원 대표하고 같이 기자회견하면서 권위주의를 뭐 맞서 싸우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옆에 계시는 김종인 위원장은 과연 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까? 공천 학살 때문에 피해자라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여당보다 덜 했습니까? 본인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의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론 당선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당선이 돼요. 왜냐하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갔지만 여당에서도 지금 후보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여성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 하늘에서 후보가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왔으면은 진영 의원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선이 될 겁니다. 여당에 특별한 카드가 없고 게다가 지금 구청장이 야당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는 야당 구청장과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서로 공조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며칠 동안의 선거 기간 중에는 대체할 수 있는 여당의 세력이나 구조적인 인물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한 번 국회의원이 되겠지만 그것이 정말 명분이 있는 일이냐. 그동안의 인생의 궤적을 가지고 던질 만한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요. 반대편에서 김종인 위원장 대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용이 크죠. 일단은 용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지역, 서울에서도 중심의 핵심 지역을 쟁취하는 것도 있고 또한 총선 후에는 실제로 김종인 계보의 핵심 그 축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뭐 이렇게 몇 사람 신인들은 있었을지 몰라도 정치적인 의미 있는 사람이 김종인 어떤 그룹의 핵심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플러스 대권가도에서 여야가 일정 정도의 정계 개편이 있다. 포스트 박의 특별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유용한 창구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면에서는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건 그냥 정치 공학이고 게임이지 이게 정말 국민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도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주민으로서는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네요. 일각에서 뭐 조경태 의원도 동원왔는데 뭐 장군 멍뭉이다 하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조경태 의원은 그 내부에서도 그림자 게임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계속 겉돌았어요. 하지만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진영 의원이 작년 2월이죠. 2월에 복지부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9월에 이제 그런 파동이 나면서 그만뒀습니다. 7개월 동안 이제 복지부 장관을 했고 그런 아주 갈등 섞인 상황에서 이제 복지부 장관을 그만두게 된 거죠. 그동안 얼마나 절치부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봤던 신중하고 또 합리적인 성격의 진영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쉽게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천 과정에서 자신이 압도적인 우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자신의 정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일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진영을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졌던 합리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그런 신념들 이런 것들이 현실 정치에서 꼽힐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진영 장관이 보여줬던 합리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중도로의 외연 확장의 효과는 분명히 저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영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복지에 대한 굉장히 큰 집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하면 당을 떠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했던 표현이 한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복지화가 되는 나라가 필요하다. 나는 복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새누리당 당내 상황의 공천을 권력정치, 계파정치, 분열정치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본인은 거기를 떠나서 새롭고 합리적인 정치를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는
이 플러스의 효과 그리고 새누리당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된 셈인데 네. 앞으로 좋은 정치를 펼 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결국 총선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얼마나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혹시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당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사실상 당선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동안에 지역에서 제가 만나봤던 분들 다 진영 의원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내는 게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 지역에서 기존의 중도적인 성향들 또 새누리당 내에서도 진영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 또 더불어민주당의 표 뭐 다양한 이런 표 계산을 해본다면 네.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종합해 보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상당히 뼈 아프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잘된 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죠. 근데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진영 의원 개인의 당락 여부나 진영 의원이 적진으로 넘어갔다. 그럼 조경태 의원은 반대로 왔으니까 장군 먼군 아니냐 이거보다 좀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네. 뭐냐면요. 기존의 정당 정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잘 보시면 자 새누리당에서 이 국방 안보는 보수다. 경제는 좀 활성화해야 한다. 혹은 이걸 좀 진보적으로 가야 한다. 민주화해야 한다. 이런 분이 이제 김종인 대표가 먼저 넘어왔죠. 예. 그리고 이제 진영 이 의원도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이 정당 정치가 무너졌고 붕괴됐고 이게 파당만 남았다. 또는 이 정치는 실종됐고 이게 통치만 남았다. 이런 식의 좀 극단적인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만 본인을 규정하기를 대한민국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왔는데 아까 우리 부소장님께서 좀 비판적으로 보신 거와 다르게 여당 인사로 야당에 와서 대성공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역 정치는 없지만 손학규 고문 같은 분이 말이죠. 예. 한나라당의 대권 주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대권 레이스에서 실패하고 이 진영을 와서 아주 강하게 칼을 갈았어요. 여권에 몸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한풀이를 하기 위한 비판적인 정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민당과 쪼개지고 나서도 야권 통합을 한 유일한 주자는 손학규 고문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고 러브콜이 여러 군데서 오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권 경쟁 때 어떤 이제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영 의원 정도의 중진 정치인은 또 아까 프로필이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강력하게 두 개의 코드를 보는데요. 하나는 호남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판사를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을 했죠. 그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입법부에서 중진 정치인으로서 역할은 갖췄는데 야권과 코드가 없지도 않다. 그런데 권위주의 아래서 내가 할 말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자기 고해를 하고 이제부터는 굉장히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 네.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 받아줄 수 있는 팀 플레이가 다 짜여 있는 거예요. TK 출신의 조응천 전 공직기관 비서관 네. 출마했고요. 지역구로. 그다음에 당대표가 지금 이미 자기와 결을 같이 하는 분이 예. 당대표인 겁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라면 절대 못 왔겠죠. 네. 근데 이미 조성이 된 거죠. 여기에 활용점정처럼 오늘 뛰어들었으니까 그렇다면 공동선대 본부장 정도를 맡게 된다면 상당한 파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당, 새누리당의 입장에선 굉장히 뼈아픈 게 될 텐데 이 정도 결국은 진영 의원이 공천에서 날아가겠지라고 예측한 인물은 지금까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강용석 전 의원만 네. 용산 출마를 준비했었으니까 입당이 안 됐습니다만 그렇다면 결국은 이 시나리오는 새누리당에게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예. 이번 총선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걸 줄여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문재인 대표가 데리고 나서 플러스가 상당히 많이 됐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영 의원 역시도 상당히 친분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데려오면서 플러스가 됐는데 오늘 이 비례대표 순번 때문에 상당히 점수를 좀 많이 까먹은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례대표 2번을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름이 올라가면서 셀프 비대위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누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어디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서 그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을 떠올렸다. 뭐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그 나폴레옹이 대관식에서 교황이 앞에 있고 나폴레옹이 있고 조세핀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교황이 대관식에서 왕관을 나폴레옹한테 씌워주려고 갔는데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걸 들어가지고 자기가 썼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을 지켜보고 있었더니 나폴레옹이 왕비의 왕관을 그것도 자기가 들어가지고 왕비 조세핀을 무릎 꿇려 거기에다 이렇게 얹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김종인 대표를 일각에서는 자르라고 합니다. 진정한 황제는 교황에게 머리를 숙여리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전해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쟁취합니다. 지금 정말 짜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필요 없. 어차피 김종인 대표 스스로가 그것도 뭐 후순위 명분 살리려고 뭐 15번 정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게 정당하다. 그리고 2번 남자로 할 수 있는 최고 번호 아닙니까? 내가 정당하게 이것을 나 스스로가 나에게 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1번 무릎 꿇혀가지고 다 머리에 씌워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에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계속 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해석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자르는 그런 설명을 필요하면 안 됩니다. 설명을 하면 권위가 떨어져서 예측 가능성이 생기면 권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종인 대표는 아주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고 과연 이게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야당, 더불어민주당 제1당이 위기에 있었다는 뜻이고 그 위기에 맞춰서 김종인 대표가 자기의 그 주특기를 최대한 발휘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바라는 민주정당의 행태냐. 그리고 총선 이 국면에서 또 그 이후에서 과연 이런 리더십이 야당을 계속 장악하고 있다면 정말 수권 야당이 그가 얘기한 패권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권주의로 가는 이런 모습을 네. 정말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셀프 공천은 정말 좀 되씹어봐야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은 김종인 대표가 이 당에 와서 한 달여 동안 아주 계속 질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처음으로 어찌 보면 뭐 돌불에 넘어졌다 그러고 이제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중앙위에서 자기 비례대표 공천안이 오늘 확정이 안 되고 이제 내일로 다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내일 뭐 어느 정도 봉합은 될 거로 보입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첫째 이제 정치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최근에 김종인 대표가 여러 가지 좀 정치적 의혹 또 뭐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킹메이커는 안 한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공천에 굉장히 투영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친문재인 세력을 비롯한 친노 그리고 당의 주류들이 드디어 중앙위에서 그동안은 다 대부분 예스예스 해줬는데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오늘 공천안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의 특징을 보면 김종인 대표가 셀프 해서 2번으로 간 것도 뭐 논란의 소지가 있고 1번으로 된 여성 보면은 뭐 논문 표절 의혹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중량감이 떨어져요. 과거에 보면 굉장히 여성 운동의 대표격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했는데 네. 그런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비례대표가 좀 경량급이 많고 그런 교수들 좀 들어가고 옛날에 운동권이었다면 교수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체성과 도덕성 논란이 있는 사람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공천의 문제가 노이사 공천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 민주당 공천의 공천의 노이사가 아시죠? 네. 친노무현 이대는 2대 출신이 그때 한명숙 대표에서 2대 출신이 많다. 4는 486이 많다 이랬는데 저 이번에 공천은 또 무슨 이름이 붙여질지 하여튼 이번에 그래서 처음으로 이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세력 간의 갈등의 징후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그 움직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김 교수님. 네, 이번 공천에 대해서 이제 셀프 공천이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비판적으로 충분히 볼 지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공천에서 성공적인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예. 당초에 두 가지, 특히 친노 패권주의를 일정하게 청산하겠다. 그리고 운동권이 하듯이 정당 운영되는 거 바꾸겠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또 이해찬 의원 사실 그런 과정에서 후유증이 컸을 수도 있는데 그걸 잘 정리하면서 현재까지 왔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잘 가던 게 구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셀프 공천은 저는 공천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2번이라는 안정권에서 저는 최소한 당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위험을 감수하고 김광진 의원이 뭐 17번 얘기했죠. 네. 저도 안정권을 되게 15번 정도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보는데 최소한 16, 17 넘어서는 선에서 예.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승부를 그거는 승부사적 기질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보여줬던 지나친 자기 확신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이런 확증이 사실은 이번 기회에 굉장히 위험성이 드러났다. 여기서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자신을 곱씹어봐야 될 부분이 높고요. 예. 더불어서 이번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비례대표의 상징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원칙도 일단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측면에서 분명하게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서민, 또 소외계층, 여성, 농민, 노동자층 각계를 사실은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나가야 될 길이거든요. 네. 그런데 1번부터 쭉 보여지는 이 표의 흐름들이 비례대표 순번의 흐름들이 그런 상징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전문가를 영입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당 비례대표의 원래 목적인데요. 이번 내용들은 물론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뭐 경제 분야에서 좋은 활약을 해온 뭐 최운열 교수 같은 분, 이런 분은 이 금융 민주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실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국민들에게 줬는지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덕성 검증이라든가 네.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무리, 이런 부분도 치밀한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이 흐름,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흐름들이 잘 나가던 그림이 마지막에 와서 모양새를 구기면서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예. 상당히 좀 실망을 낳아준 그런 공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공천에 대해서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다시부터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만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아무 말 될까요? 안 하고 있죠. 네. 그런데다가 중앙위원회에서 오늘 가장 많이 화면에 잡힌 게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만 필리버스터 1호였던 김광진 의원이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네. 트위터를 보면은 비례 순번 17번 정도가 적당했을 것이다. 왜 2번이냐?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항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합리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예. 가장 강한 비판은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야권 지지층에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잘 가다 엎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역풍 1호 정청래 의원 공천 탈락 때 집토끼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 야권 지지층에서 한번 들썩했고요. 이해찬 의원 탈락 때 또 들썩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김종인 대표 체제가 이게 잘 가고 있는 거야 하는 의구심이 들던 전통적 지지층에서 오늘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오만에 의한 실책일까? 고민을 해보면 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자, 가설을 한번 좀 제가 모아봤습니다. 가설 1은 뭐냐면, 자, 진영 의원까지 영입했고, 네. 자, 그럼 내가 비례 2번 정도 달아도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판에 의해서 2번 딱 박았다가, 그 다음에 역풍을 맞고 있다. 굳이 2번을 달았을까요? 저는 12번을 달아도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당선권으로 보면. 예. 2번이라고 하는 건 내가 1번이다. 여성 대표 첫 번째 다음으로. 빼고는 네. 상징성을 부여한 건데 그러니까 이 오판은 아닐 것이다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김종인 대표 스스로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날 영입할 때 비례 2번을 약속했었다. 미략설.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설이에요. 예를 들면 그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왜 그랬습니까? 라는 내부의 질타, 언론들의 궁금증에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나를 권했다. 이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행하는 것이다. 그럼 그동안 이제 왜 이 비례대표 나갈 생각 없다라고 이 거짓말 이겠느냐. 하셨습니까? 이런 네. 이제 질타를 피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닐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야기한 걸 쭉 모아보면 모순적인 대목이 계속 많고 말이 바뀌어 왔어요. 예. 그럼 이제 뒤늦게 정치적 야심을 드러낸 걸까? 관훈클럽 토론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가설 3인데요. 네. 총선 이후의 역할까지도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음. 그럼 내가 야당에 굳이 와서 허물어져가는 야당을 일으켜 세우고 네. 내가 만들어냈던 그분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면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럼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될 거냐? 이분이 연세가 70대 후반으로 가시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마지막 국가적 기여를 하겠다라는 이 칼을 뽑고 나온 건데 그게 뭐겠느냐라는 걸 보면 저는 그냥 이 새누리당의 이 과반 저지 혹은 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107석 이게 목표가 아니고 이분이 비례 2번을 달고 그럼 국회에 들어가서 하려는 게 뭘까? 내각제 개헌 아닐까? 이원 집정부제 아닐까? 경제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내가 대통령도 만들어 봤지만 예. 폐단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국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의 비전이 아닐까? 하는 이건 좀 무리한 이제 이 진도일 수 있습니다만 네. 본인의 머릿속엔 이러한 어떤 플랜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고 읽는 전문가들이 저 예.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그런 토론을 하면서 가설 1, 오만설, 가설 2, 미략설, 가설 3, 국가개조론설 네. 정도까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좀 진행되는 행보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표의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정치의 아주 고질적인 병이
적대적 공생 관계예요. 여야가 적대적 공생을 하면서 다른 가능성들 다 차단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3당을 시험하겠다고 안철수 의원이 나와가지고 시도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아주 네. 광고한 구조화돼 있는 그런 틀이기 때문에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친노 척결이라고 얘기하면서 김종인 대표가 칼을 휘둘렀지만 결국은 핵심적인 친문재인은 살려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쳐냈어요. 정세균계 훈구 대신 그 격에 있는 그런 분들 뭐 외곽만 쳐내고 실제적으로 친문이라고 하는 핵심들을 그대로 살려주고 그 외곽에 본인의 사람들로 이렇게 해서 채웠다. 적대적 공생 관계를 구축했어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친박과 김무성계가 또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친유승민계, 친이계를 또 쳐냈죠. 정리했어요. 결국은 양축이 다른 데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양축으로 딱 가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가 원활한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는 어차피 새 분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총선 지나고 나면은 여론 정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내부의 응집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김종인 대표를 충분히 활용하고 문재인 대표는 그 다음을 노릴 수 있어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이에요. 어찌됐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김무성 대표는 사실은 그거의 혜택만 가지고 계속 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파열음이 되는 건데 이 면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게 개혁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개혁이 아닌 새로운 패권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수 안 하면 된다. 네. 결국 개혁은 실종돼 버렸어요. 개혁은 없고 그냥 조심조심 자기 지분 잘 챙겨가지고 특별하게 삐짐이 없이 이렇게 가면 된다. 이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선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아까 최 평론가님 이야기한 게 그 일부 전문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사항이거든요. 이 개헌론은 세 번째 마지막에 예, 이제 예. 큰 그림을 그리고 예, 두 번째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들어갈 것이다. 김종인 대표가 이제 관훈클럽에서 앞으로 정치 발전을 해서 내각제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랬죠. 그 전에도 내가 평소에도 국회 이제 개헌 자문위원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죠. 항상 내각제 개헌 또는 이원 집정부제가 평소에 소신입니다. 예. 대통령제가 아니라. 그런데 내각제가 뭡니까? 의원 내각제는 현역 의원 중에서 총리가 나오거든요. 본인이 어차피 굉장히 자기 주도성이 강한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의 앞으로 길은 이 당내에서 의원으로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첫째 문재인과 협력하면서 상생해서 가는 소위 킹메이커 하고 싶지 않다 그러지만 문재인의 대권을 돕는. 네. 그래서 이번에 친문 세력들을 많이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와 정면 대결에서는 자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는 길도 생각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표는 국회에 출마 안 합니다. 예. 본인의 길은 대권밖에 없어요. 그러나 김종인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각제로 개헌할 경우 두 가지 길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을 돕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집권 후반기가 되면 분명히 개헌론이 다시 한번 공론화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대통령과 친박층들이 개헌론을 반대해 왔는데 마땅한 대권 주자가 소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밀겠지만 마땅히 없으면 충분히 개헌론에 관심 갖게 될 거고 그럴 경우에 여야에서 개헌론들이 필요로 하는 지금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문재인과 김종인 대표가 앞으로 향후의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김종인 대표가 직접 비례대표로 나서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오늘 진영의원도 영입을 했으니까 이제 자기 직계 체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있던 박영선 지금 뭐 이용섭 전 의원들도 굉장히 가까워졌다 그러고 그래서 그러한 관계 상생의 길로 갈 거냐 앞으로 경쟁의 길로 갈 거냐 그냥 주목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리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던졌는데 예. 김 본부장님이 잘 받아주시니까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 이 김종인 대표를 야당에서 처음 영입할 때 어서 오십시오 경제민주화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좀 연세 많은 오래된 흘러간 고위급 관료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이냐. 그럼 이제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이미지가 어떻게 소모됐냐 하면 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 이 문구를 집어넣은 분, 저작권자처럼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다시. 근데 그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본인이 박차고 나와서 야당에 이제 당수로 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럼 이 양반의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87년 헌법을 내가 잘 아는데 21세기 한국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여러 석학들이 국가개조론
혹은 뭐 대한민국 선진화론을 이제 주창했는데 현실 정치 안에서 그것을 주창할 수 있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거죠. 몇 안 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네. 이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내각제로의 개헌이라는 건 사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 전체가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라든가 또는 우리 국가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예. 사실은 그게 무리하게 사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리더십의 특성을 보면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그리고 카리스마가 뛰어나고 그다음에 국정 전반에서 잘 알고 있는 약간의 마키아벨리스트적인 그런 요소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대권 주자라고 아마 저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스스로 킹메이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이상은 분명히 총선에서 일정한 이 기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무작정 밀어주거나 저는 그럴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전체의 판을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만드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들어감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또 국민의당과도 경쟁을 일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기여도를 높이고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면서 대선 이 판도를 관리함으로써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런 과정 중에 개인적 야심이라든가 정치인들은 다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은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의 목표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향후에 저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 1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당 얘기까지 해줘야 균형이 좀 맞을 텐데 그것까지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짧게씩 같은 질문입니다. 새누리당이 그래서 영입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강봉균 전 장관입니다. 그렇죠. 과연 그것이 김종인 대표에 대한 견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상징성이 있죠. 첫 번째는 뭐 고향도 호남에서 갔고, 그 다음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같은 경제 전문가인데 완전히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국보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각을 세웠던 양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김종인 대표와의 각을 세우기에는 아주 게임으로서는 좋은 카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정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 여권으로 이번에 이제 그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교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김종인 대표가 갖고 있는 국정 전반에 대한 상징성과 강봉균 전 의원은 사실은 지금 보여준 거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소신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그 전에 이 야권 정당에서는 사실은 너무 경제 정책에 있어서 대기업과 친화적인 그런 양상이라고 해서 사실 비판도 받았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새누리당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좀 옹호하고 적극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김종인 대표에 비하면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또 본인이 열심히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역할은 또 새누리당이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매우 제한적일 거고요. 큰 효과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는 당을 접수했고 권력을 다 잡았는데 강봉균 위원장이 들어가면 선대위원장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럼 간판 효과라는 거를 국민 유권자가 다 알고 또는 새누리당을 밀기에는 강봉균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정체성 혼란이 있겠죠. 네. 새누리당이 기용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김종인 대표가 거론하는 복지라든가 경제민주화를 반박을 하려면 경제 전문가 거의 맞상대할 수 있는 그런 누가 말하냐고 중요하거든요. 딴 사람이 말하면 잘 아는 사람이 말하냐 이렇게 했는데 메신저의 역할을 활용하려는 게 하나 있고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유세와 주도하는 선거의 얼굴이 되기보다는 경제 전문가인 강봉균 전 장관을 내세우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 여러 정치적 포석을 깔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